연초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야가 바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늦기는 하지만 이제 조만간 또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연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 자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보다 중요한 영역들을 조금은 설명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두 가지를 꼽자면 이 유동성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파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을 가장 예측이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에 제가 보다 정확한 이런 단어들의 특징과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이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때 이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절대 쉬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경제학적으로도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아주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좀 높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모두가 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돈의 힘이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어떻게 분류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전체 이 총량 자체를 가지고 그냥 유동성이다라고 그냥 전체를 퉁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지금의 이 돈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봤을 때 그런 형태의 설명은 맞지가 않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유동성을 풀었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풀었는지에 따라서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영역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맞이했었던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 이 유동성을 풀었던 목적은 사실 자산시장 부양이었습니다. 왜냐? 이 금융위기가 촉발하게 된 계기 자체가 너무나 무리하게 풀렸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시장이 실제로 힘을 못 쓰게 되면서 미상환되는 채권 리스크로 인해 발생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담보물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만큼 쌓여 있었던 부채가 위기가 발생을 했으면 간단합니다. 부채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담보물 가격을 띄워서 이 대출을 감당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연준에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자산 가격을 띄워서 이것을 부양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이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의 자산을 사주고 이 시중은행들은 개인들에게 무리한 대출을 더 많이 내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개인들은 다시 주택과 주식 같은 자산을 사면서 투자를 운용을 하면서 계속 가격을 띄워왔던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떤 효과를 노렸느냐?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부자가 된다. 즉 자산 가격에 대한 평가액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들이 내가 부자가 됐구나, 자산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뭘 하느냐? 소비를 늘린다. 소비를 늘리면서 또 기업들에게도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고용 창출을 할 것이고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경기 부양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펼쳐졌었던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유동성과는 달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위기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2019 이후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실물 위기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정말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위기에 대해서 아실 텐데 많은 분들은 그냥 2주 문 닫는 게 뭐가 그리 고생이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자영업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단순히 2주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 뭐 고정비용, 월세라든가 인건비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매출을 일으켜줬었던 손님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매출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영업자분들을 더욱더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실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다? 이거는 고리가 안 맞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금융에서 발생한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중앙은행과 돈을 교류를 합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개인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돈을 살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형태의 돈들은 부채의 형태로 갚아야 되는 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소득, 소비의 형태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돈으로 남게끔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돈을 받은 개인들 중에서 당장 이 돈을 소비해야지만 내가 먹고 사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 돈을 뭘 하고 있느냐? 전부 다 예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그런 형태로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요. 또 이런 부분들이 심리와 같이 곁들여져서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 매수 심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태껏 풀려왔었던 대출로 인해서 이제 속속들이 올라가는 장을 다 같이 붙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30대, 40대들까지 붙들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서부터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소득이 어느 정도 모여져 있고 자기 자본이 있고 소득도 충분히 발생하시는 젊은 세대분들, 그분들 모아놓은 소득 3억 내지 한 5억 정도가 가장 많으시거든요. 오늘 상담하시는 중에도 그 정도 자금 가지고 주택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추가적인 대출이 나와야 지금 가격의 아파트를 새로 붙들어 주는데 이거를 못 붙들게, 즉 영혼까지 끌어모으지 말아라고 막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이미 기존에 들어가신 분들이라 그래서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이냐. 이분들은 본인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들을 부러워하면서 들어가려는 심리 반,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불안해하는 심리 반, 그리고 특히나 다주택으로서 매수 붙잡아 놓으신 분들 중에 작년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있었던 굉장히 많은 거래장에서 이거를 못 팔고 떠나신 분들, 못 팔고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장.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한번 밀어봤을 때 지금은 그래도 매수 심리는 살아있다. 그래서 매도인들이 물건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물건이 거래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매도인들이 그 가격을 계속 고수하거나 더 높이 올리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잡아줄 만한 여력 있는 사람이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다. 대출이 앞으로 더 끊길 것으로 보여지고 또 신용, 무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거의 중단해다시피 한 게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유동성의 성격이 과거 10여 년 동안 풀었던 성격과는 전혀 달라진 성격인데 과거 풀었던 돈도 역시 개인이 받은 돈에 대한 합계액을 표현하면 똑같은 화폐 지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소수의 제한된 자본가 자산가들이 많은 액수를 받아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액수를 주면서 그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소비와 고용 안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하는 얘기들이 집을 살려고 뿌리는 돈이 아니라 쿠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원금의 형태지만 해당 지역 내에서 요 기간 내에 소비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다. 고용 안정 같은 경우에도 고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늘리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고용을 해왔던 사람들을 자르지 말아라. 그래서 고용을 유지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항공이든 숙박이든 이런 소수 많은 타격을 입은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이 양극화는 또 심화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차피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죽지 말아라라고 주는 정도의 돈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쌓여져 있는 가격대, 너무나 과도하게 오버슈팅된 가격대는 시간을 두고서 어느 정도 조정은 되겠지만 10억짜리가 20억 됐다가 다시 10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0억짜리 20억 됐던 게 15억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 후에 다시 30억이 되는 거고요. 이게 겪어져 왔었던 게 여태까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서야 고용시장에 들어가게 되는 젊은 세대분들, 그분들은 지금 뭐 청약이니 뭐 이런 것들 의미가 없어요. 공공분양에서 저렴하게 로또다. 그래서 얼마가 로또냐? 5억짜리 분양받으면 이거 6년, 7년 있다 10억에 팔 수 있으니까 로또다. 5억이 어딨냐고요. 5천만 원도 없는데. 그 젊은 세대분들은 앞으로 10년이건 20년이건 직장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임차 수요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는 세대만 하더라도 수만 명인데 연간 수만 명이 계속해서 서울의 임차인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계속 전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과도한 차익, 로또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소유한 자들과 앞으로 평생 소유하지 못할 자들로 나눠져 있는 시장에서 투자라고 하는 것을 영위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가장 최소한으로 세금을 줄여서 매수를 해서 투자 운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투자는 반드시 1인 가구용 투자가 가장 대표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세미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과거처럼 40명, 50명 이렇게 대량 인원을 모셔다 놓고 세미나 하는 거는 사실 지금은 맞지가 않고요. 아주 제한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4명 정도의 인원만 1부, 2부씩 나눠서 따로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요일은 내일 그리고 모레, 수요일과 목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에 세미나를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해주셔야지만 전반적인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했을 때 새로운 투자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와 말씀을 좀 나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평일 시간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주말에는 또 저희 제 대표님이신 차동백 대표님께서 하시는 세미나가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